네, 오늘 고성국 칼럼 좀 심각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일정이 메시지다. 일정이 메시지다. 어제가 6.25 전쟁 제73주년 기념식이었습니다. 이 기념식이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렸는데 기념식의 주제는 위대한 헌신의 존경과 감사를입니다. 참전 유공자 비롯한 1,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기념식을 주관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한덕수 총리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파리에서의 2박 3일 그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그리고 베트남 국빈 방문 2박 3일을 소화하고 24일 토요일 날 오후 늦게 아마 귀국했을 겁니다. 여독이 채 풀리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대통령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6.25 73주년 기념식에 직접 참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리해서라도 73주년 6.25 전쟁 기념 행사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행사로 진행했어야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 일정은 뭐 2달 전에 기획이 되고 뭐 적어도 한 달 전에는 확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 행사에 대한 경호와 의전과 이런 준비들이 쫙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73주년 6.25 전쟁 기념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고 한덕수 총리가 주관하게 결정이 난 것도 아마 2달 전이거나 한 달 전 어느 때였을 겁니다. 그때 대통령 일정을 짜는 일정팀이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의전팀이 됐건 비서실이 됐건 어쨌든 일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 회의에서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2박 3일간의 빡빡한 파리 일정 그리고 베트남 국빈 방문 그 돌아오자마자 바로 또 이런 기념식 주관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한테 그 너무 무리한 일정일 수 있으니 하고 뭐 6.25 73주년 기념 행사는 뭐 총리가 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대통령 일정이 짜여지는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러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뭐 비교적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생각을 해보면 6월 보훈의 달 윤석열 대통령이 호국과 보훈과 관련돼서 수행하고 감당해낸 많은 일정들이 있고 그때마다 국민들에게 던진 메시지가 너무 강력하고 강렬해서 이것이 대한민국을 호국과 보훈이라는 축으로 다시 하나로 엮어내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호국 보훈의 달 거의 마지막에 있는 행사입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한 행사입니다. 6.25 전쟁. 그런데 이 6.25 전쟁 73주년 기념행사를 아무리 여독이 덜 풀렸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국내에 있으면서 기념행사를 한덕수 총리한테 맡긴 것은 매우 잘못된 선택이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기념식에 한덕수 총리가 기념사를 하니까 어느 언론도 제대로 다뤄주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메시지를 올렸어요.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이 흘린 피와 눈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강력한 임한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 그런데 이것도 대통령의 페이스북 메시지니까 그냥 단신으로 처리가 되어버렸어요.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그 빡빡한 일정을 마치자마자 제대로 여독도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시차까지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6.25 73주년 기념식을 주관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메시지가 이거였다. 저는 이 언론의 보도 비중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국과 보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을 다시 한번 국민들께 전할 수 있는 좋은 일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제가 대통령의 비서실에서 일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자랐다. 그렇게 제가 비판적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럼 어제 윤석열 대통령 6.25 73주년 윤석열 대통령 아무것도 안 했냐?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종로구에 있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열리는 6.25 전쟁 발발 73년과 한미동맹 70년을 맞은 특별전,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을 관람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관람을 하자 이 자리에 이종석 국방장관도 나오고 럭케마라 주한미 사령관도 나왔어요. 미국 대사도 나왔습니다. 김승겸 합참의장도 나왔습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도 나왔어요. 이 특별전을 주관하는 문체부니까 이 특별전을 관람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땅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미 양국이 함께 흘린 피를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국군은 16만 명의 전사자를 포함해 62만 명이 부상 또는 포로가 됐고, 미군은 3만 7천여 명의 전사자를 포함해 13만여 명이 전사, 부상, 포로 등의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한국군 12만여 명, 미군 7,500여 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그 메시지를 냈어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이번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 여기에는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한미동맹을 만들고 지키는 사람들, 이런 한미동맹 역사를 보여주는 각종 자료가 전시됐습니다. 제가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일정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마땅히 74주년 6.25 전쟁 기념식에 직접 대통령이 참석해서 기념사를 하고, 그리고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을 관람하는 그런 식으로 일정을 짰을 겁니다. 그런데 특별전 관람보다 기념식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건 정부가 하는 기념식 아닙니까? 거기는 국무총리를 보내고 관람전은 대통령이 참관을 한 겁니다. 대통령이 참관을 하니까 관계자들이 다 나와서 함께 하긴 했지만 그것은 1,500여 명의 6.25 참전 용사들이 함께한 73주년 6.25 전쟁 기념식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한미동맹 70주년 관람전 특별전에는 공군 최초로 100회 출격을 달성했던 6.25 10대 영웅 중에 한 사람 김두만 전 공군 참모총장도 직접 나와서 함께 했고요. 또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 김건희 여사에게 그 김치 1호, 2호, 3호, 4호, 5호, 김치 1, 김치 2, 김치 3, 김치 4, 김치 5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흥남 철수작전 당시에 피난민을 태운 마지막 수송선인 메리디스 빅토리아호에서 출산이 이루어졌어요. 5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당시 이 출산을 지켜본 미군 병사가 따로 뭐 말도 잘 못하니까 그냥 아는 이름대로 김치 1, 김치 2 이렇게 태어난 순서대로 불렀다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창관전에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함께 창관한 것은 뭐 아주 특별한 이벤트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서 나온 메시지가 우리한테 주는 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73주년 6.25 전쟁 기념식, 이것을 대통령이 가지 않음으로써 저는 6.25 전쟁에 대한 기념의 뜻, 6.25 참전 용사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진심, 호국과 보훈에 대한 뜻이 다소 좀 약화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주한미 대사관은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 참전기념공원 그리고 미 육군 국립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어제 6.25 참전용사와 유가족, 한미참전단체, 유엔 참전국 대표, 미 정부 주요 인사 등 160여 명을 초청해 기념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미국에서도 6.25는 이렇게 기념될 역사적 사건입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추모재단의 회장 존 틸럴리 주한미 사령관 지낸 사람이죠. 존 틸럴리 대장은 어제 미국에서 있었던 6.25 73주년 행사에 참석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월은 6.25 전쟁이 휴전이 된 지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36,000여 명의 미국인과 7,174명의 카투사, 그리고 많은 한국군이 불필요한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숙연해진다. 우리는 그것을 결코 잊어서 안 된다. 한국의 세계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는 모두 피와 땀과 희생의 대가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6.25 전쟁은 잊혀진 전쟁이 아니다. 승리의 기억이다. 한국을 보면 그건 승리지 잊혀진 전쟁이 아니다. 이건 미국에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어제 6.25 73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참전 용사들은 국가보훈부가 제작한 영웅의 제복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이 영웅의 제복을 받은 참전 용사들 감사 편지와 전화가 국가보훈부로 쇄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 90대에 접어든 이 참전 용사들입니다. 이분들의 편지와 전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친구나 누구 만날 때 당당히 입고 다니겠다. 눈을 감을 때 수의 대신 입고 싶다. 나라에서 저희를 잊지 않아 감사하다. 자, 그런데 이들이 국가에서 받는 참전수당은 월 39만 원입니다. 이것도 많이 올랐습니다. 2010년까지는 10만 원도 되지 않았어요. 이들의 생활고, 제가 지난번에 그 부산 진 경찰서에서 절도 혐의로 잡힌 6.25 참전용사 한 분의 살해 사연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생활고도 생활고지만 사회 전반에 무관심과 냉대야말로 이분들이 정말 참을 수 없게 힘들게 만드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문재인이도 메시지를 냈습니다. 6.25가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었다고 주장하는 책을 소개하면서 메시지를 냈습니다. 김일성의 남침을 희석시키는 책이죠. 좌파들의 전형적인 이 선전선동을 담은 책을 이 문재인 이자가 책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메시지를 냈습니다. 6.25 73주년 날 6.25 남침설을 부인한 메시지를 낸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대통령의 일정은 그냥 일정이 아닙니다. 검사가 공소장으로 말하고 판사가 판결문으로 말하듯이 대통령은 일정으로 말하는 겁니다. 어디에 가는 것도 메시지고 어디에 가지 않는 것도 메시지입니다.
누구를 만나는 것도 메시지고 누구를 만나지 않는 것도 메시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현희, 한상영이 이런 자를 국무회의에 아예 오지 못하게 해서 만나지 않는 것도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해하시죠? 어디를 안 가는 것도 메시지예요. 문재인이가 2019년입니다. 2019년 3월 22일 서해 수호의 날이었는데 문재인이가 서해 수호의 날에 가지 않고 대구에 갔어요. 로봇산업 육성 전략보고서에 참석했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안 가는 것도 종북주사파 문재인이 나름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일정이 그런 겁니다. 어디에 가는 것도 메시지고 어디에 가지 않는 것도 메시지고 누구를 만나는 것도 메시지고 누구를 만나지 않는 것도 메시지입니다. 그 현장에 가서 누구를 만났을 때 직접 말로 하는 메시지 당연히 메시지죠. 그러나 메시지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정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을 메시지 차원에서 관리하라. 과연 대통령실이 일정을 메시지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메시지 일정팀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정을 메시지라고 보고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또는 대통령의 글을 통해서 나가는 문자와 글만이 메시지가 아니라 대통령이 어디에 가는지 어디에 안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까지가 메시지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일정을 결정하는 그 팀은 단순히 실무적인 사람들로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전략적 마인드가 있고 정무적 감각이 있고 더구나 홍보적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일정을 관리해야 돼요. 대통령은 일정으로 말한다.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탈이념은 종북주사파 이념 집단의 상투적 전략이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제 국민의힘에 한 달쯤 전에 영입된 홍보본부장이 이렇게 얘기한 부분을 제가 비판적으로 논평한 바가 있습니다. 요즘 이념에 관심 있는 국민이 누가 있느냐. 국민의힘이 지나치게 이념 중심으로 가고 있다. 이 얘기는 언뜻 들으면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또 이재명 문재인 세력이 언제 우리는 종북주사파입니다 이러고 다닙니까? 우리는 빨갱입니다. 우리는 김정은이가 시키는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간첩들입니다. 이렇게 머리띠 둘러매고 여기다가 배지 달고 다닙니까? 아니죠. 저 종북주사파들 김정은이에 의해서 지령받아서 움직이는 간첩들도 절대 자기들이 좌익이다, 종북주사파다, 김정은 똘만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괴물 물고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 원자력을 반대하고 태양광을 통해서 원전의 위험을 방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화석연료를 덜 쓰고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지구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수십 년 대한민국을 통치하면서 온갖 부정부패로 자기 배만 키워온 저 수구보수 이 꼰대들로부터 정의와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4대강을 막은 보호를 깨뜨려 가지고 4대강을 원래대로 살리려고 하는 생태주의 환경론자들. 자기들을 이렇게 포장하죠. 이것들 이념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포장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뭔지 정의다, 공정이다, 상생이다, 생명이다, 환경이다, 생태다 하면 그럴듯해 보이는 이런 이 상품, 미끼 상품들을 가지고 정치가 뭔지 이념이 뭔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젊은 세대들한테 접근하고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다가가서 세뇌시키죠. 맞아요. 저것들 절대 이념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것들이 이념 집단이 아니냐 그러면, 이념은 안 내세운다고 해서 저것들이 종북 주사파가 아니냐, 김정은 똘마니들이 아니냐, 간첩이 아니냐? 아니잖아요. 간첩이잖아. 김정은이 똘마니잖아. 종북 주사파잖아. 이미 30년 40년 전에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박물관에 가 있는 그 수구 꼴통 공산주의 이념을 여전히 믿고 따르고 행동하고 있는 자들이잖아. 그들이 위장해서 그들의 속내를, 본심을 감추고 이념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요즘 세상에 이념 얘기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야말로 정북주사파들의 위장전술에 그대로 넘어간 사람들의 넋두리 같은 거지. 자, 그러면 이것들은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 정권을 잡고 나면 절대 이렇게 행동 안 하죠.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잡은 다음에 공산당이 공산당 아니라고 그러고 다닙니까? 다 공산당이라고 그러고 다니지. 왜? 권력이니까. 기득권이니까. 그것이 질서니까. 북한에서 조선노동당 당원이 당원 감추고 다니는 사람 믿겠냐 말이에요. 당연히 다 내놓고 다니지. 나 당원이야 이러고 다니지. 그럼 왜 대한민국에서는 이걸 감추고 있냐? 드러내면 잡혀가니까. 드러내면 잡혀가니까. 그래서 숨기는 거예요. 숨기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남아있는 공산주의 국가는 두 개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하고 온 베트남도 정치체제는 공산주의지만 그게 공산국가가 아니잖아요. 대놓고 공산당 천하는 중국과 북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 빼놓고는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공산당들이 나 공산당이다 그러고 내놓고 다니지 않습니다. 위장해요. 왜 위장하냐? 자기들이 공산당이라고 하는 순간 소수파로 전락하는 것이거든요. 1990년대에 40년간 이어져 온 냉전 경쟁에서 소련이 무너졌어요. 소련에 추종하던 공산당 국가들이 전부 다 무너지고 붕괴됐어요. 그러니 이제 와서 40년 전에 완전히 무너지고 박물관에 가버린, 저 무덤에 들어가 버린 저 공산당 이념을 지금 끌고 나오면 자기들 스스로가 40년 전에 죽어버린 유령을 쫓고 다니는 그런 좌파임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공산당이라고 얘기 못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지도 모르는 수구 꼴통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장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역사의 종언을 가져온 패배한 깃발이에요. 패자의 깃발이에요. 그 패자의 깃발을 흔들고 다니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졌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었던 내 이념이 잘못됐다. 그러면 전향하면 됩니다. 김문수처럼 당당하게 전향하고 당당하게 우리 사회의 새로운 주류로 활동하면 돼요. 근데 아직도 그러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이게 종북 주사파들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은 북한 김일성 집단으로부터 끊임없이 지령받고 포섭받고 세뇌받고 있기 때문에 저것들이 끝까지 가면 이길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놓고 우리가 좌파다, 우리가 종북 주사파다 이 얘기 못하니까 위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본심은 뭡니까? 이들의 본심이 공정이고 정의고 자유로움이고 인권이고 생태고 환경이겠어요? 이들의 본심은 대한민국 사회의 전복과 주체사상 실현이에요.
이거를 교묘하게 숨기고 사람들한테 접근합니다. 뭘로 접근합니까? 환경으로 접근하고, 생태로 접근하고, 공정으로 접근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접근하고, 그리고 촛불로 접근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사람들의 감수성을 자극하고, 사람들의 눈물을 끌어내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측은지심을 끌어내고, 아, 탱크에 깔려 둘이나 죽었는데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촛불 들고 선동한단 말이에요. 그 304명의 그 어린 아이들이 죽었는데 얼마나 아팠을까. 그게 이념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선동을 하는데 이 선동의 결과는 그들의 애초의 동기, 애초의 목적,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저것들이 위장하고 생명이요, 정의요, 공정이요, 환경이요라고 할 때 우리도 그 장단에 맞춰서 우리도 생명을 존중해요, 우리도 환경을 존중해요, 우리도 공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라고 할 거냐? 아니면 저들의 저 가증스러운 위장의 가면을 벗겨내서 저들의 실체를 폭로할 거냐? 어느 쪽이 제대로 싸우는 방법 같습니까? 폭로를 해야죠. 저 문재인의 가증스러운 이중성을 폭로하고, 저 이재명의 가증스러운 이중성을 폭로하고, 저 종북 주사파들의 가증스러운 가면을 벗겨내야죠. 그래서 저들이 진짜로 노리는 게 지옥과 같은 북한처럼 남한을 만드는 것이다. 저들이 진짜 노리는 게 절대 다수 국민을 최저 생활도 못하도록 몰아넣으면서 그 피 위에 자기들 극소수의 공산당 간부들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북한처럼 만드는 것이 저들의 목표다. 대한민국을 북한처럼 만드는 것이 저들의 목표다. 라고 하는 저들의 본질을, 본색을 폭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더 중도파에게 자유파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어디 있습니까? 저것들이 교묘하게 위장해서 중도 하면서 실용 하면서 다가간다고 해서 우리도 중도요 실용해 하고 다가가면 싸울 수 있어, 이길 수 있냐 말이에요. 저들의 본질을 폭로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저 더불어민주당이 종북주사파들이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북한처럼 만드는 것이다. 저것들 지상낙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폭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그러면 중도파들어, 당신 대한민국에서 살 거야, 아니면 북한에서 살 거야, 선택하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절대 다수 중도가 우리 자유파와 함께하지 저 종북주사파들한테 끌려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념전쟁의 본질이에요. 저들의 이중성을 폭로하라. 저들이 감성과 정서로 감싸고 있는 저 가증스러운 가면을 뜯어내고 대한민국을 북한처럼 만들겠다고 하는 종북주사파의 정체를 폭로해라. 그게 이념전쟁의 핵심이고, 그게 내년 총선에 대비하는 우리 자유파 진영의 핵심적인 전략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중도가 뭐고 실용이 뭐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 사악한 것들이 수십 년간 선전선동해서 늘 거짓말하고 기만하면서 국민들을 홀리는데 이력이나 했던 그자들하고 그런 식의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발전을 선택할 것이냐, 북한처럼 절대 빈곤 속에서 노예처럼 살 것이냐, 이걸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북주사파는 북한처럼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다. 이걸 왜 폭로를 못합니까? 저들의 프레임에서 놀지 말고 우리가 정북주사파가 진정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북한처럼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자유우파의 시선과 시각과 관점과 프레임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다가가야 된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고성국 칼럼, 괴담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괴담 말이죠. 괴담. 특히 환경 문제나 이 먹거리 문제 또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괴담을 만들면 잘 먹혀요. 꼭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제 절대빈곤 시대 상황을 넘어선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는 생명, 건강, 먹거리, 환경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민감하고 폭발력이 높아요. 예, 그래서 괴담도 이런 쪽에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일단 이게 만들어지면, 그래서 유포가 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괴담은 과학에 의해서 거짓말로 판명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괴담을 퍼뜨린 자들을 지금까지 처벌한 전례가 별로 없습니다. 괴담을 퍼뜨린 사람은 책임지지 않고 그 엄청난 사회적 비용, 정치적 비용은 몽땅 국민들이 뒤집어 쓰는 상황입니다. 괴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가히 천문학적인데 이 부담은 전부 국민 세금으로 부담되게 됩니다. 괴담을 퍼뜨린 자들은 단 한 푼 부담하지 않습니다. 책임도 거의 묻지 못해요. 이 강정 해군기지 건설 때도 괴담이 유포됐습니다. 이게 뭐 강정에 해군기지가 들어오면 무슨 개가 뭐 멸종이 된다 그랬나? 뭐 하여튼 그래요. 무슨 통발 꽃게라고 그랬던가? 뭐 붉은 발 말똥개. 네. 강정에, 제주 강정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붉은 발 말똥개가 멸종한다. 그리고 맹꽁이가 멸종한다. 이런 괴담이 막 유포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걸 명분으로 해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막았었죠. 그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됐고, 공사가 지연되면 비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발생한 비용을 박근혜 정부가 시위 참가자 116명 그리고 5군데의 이 강정마을 반대 단체에게 구상금 34억 5천만 원을 청구했어요. 예, 이거 이들로 인해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이니까 이들한테서 받아내야 되겠다. 문재인이가 포기했잖아요. 구상권 신청은 정부가 하는 거거든요. 정권이 바뀌었어. 문재인이가 정부가 됐어. 문재인이가 나 구상권 포기할게. 포기해버렸어요. 이 사람들한테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 풀어줬어요. 사면 복권 시켰어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강정마을 붉은발 말똥개하고 맹꽁이는 지금 잘 살고 있답니다. 잘 살고 있답니다. 이 강정마을에 사는 주민 홍 씨는 마치 해군기지가 들었으면 붉은발 말똥개하고 맹꽁이만 멸종하는 게 아니라 강정마을 자체가 없어질 거라고들 겁을 줬는데, 그런데 맹꽁이 여전히 잘 짖고 있고 맹하고서 잘 울고 있답니다. 붉은발 말똥개도 여전히 해주 전역에서 잘 관찰되고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해군기지 내에 수영장이라든지 여러 편의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서 주민 생활 여건이 굉장히 좋아졌고, 또 군인들이 어쨌든 소비를 하기 때문에 식당과 마트 매출이 늘었다. 그리고 민간 크루즈, 이게 제주 해군기지와 민간항이 같이 있거든요. 여기에 크루즈가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지역 농수산물이 팔려서 마을 경제에 도움이 된다. 예. 그 천성사는 도롱뇽 파괴된다 그러면서
지율이라는 이 승려가 이제 막 단식하고 그랬잖아요. 그 바람에 6개월간 공사가 중단돼서 145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어요. 지금 도롱뇽 잘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알도 잘 낳고 있대요. 도롱뇽 알이 예전 터널, 천성산 터널 그 만들어지기 전과 후가 크게 변화가 없답니다. 광우병, 이거 사회적 비용이 3조 7천억 원 정도로 피해 발생했다고 추산이 되는데, 여러 가지 추산 방법이 있습니다만 추산이 되는데, 작년에 미국산 쇠고기는 3조 원어치가 수입이 됐고 다들 잘 먹고 있어요. 광우병 발병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성주 사드 이 전자파 튀겨진다 그러는 거예요. 이 논란이 있고 나서 바로 성주 참외 매출이 툭 떨어져서 10% 연매출 감소가 됐는데, 지금은 작년에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그럽니다. 자, 이 노량진 수산시장, 지금 후쿠시마 처리수 가지고서 지금 이재명이가 연일 괴담을 퍼뜨리고 다니는데, 상우의 회장은 환경단체나 이 집회 시위꾼들이 상인들도 함께 시위하면 좋겠다면서 연일 전화를 해오는데, 우리가 단호하게 당신 같은 사람들이 더 문제다 이러면서 전화를 끊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상인은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정치적으로 이것을 악용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문제다. 우리 집에서 파는 수산물 나도 먹고 내 자식들도 먹는데, 누군가의 귀한 생업인데 이걸 함부로 세슘 우럭 운운하면서 우리를 장사를 망치게 하고 있다. 어업단체, 어업인들의 현재 입장은 가짜뉴스 반대다. 오염수, 처리수 방류 반대가 아니라 이재명 등이 퍼뜨리고 있는 괴담 가짜뉴스 반대가 우리 입장이다. 이렇게 기자한테 밝혔습니다. 자, 이 나치와 공산당의 아주 전형적인 이 선전 수법은 거짓말도 계속하면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괴담들이 유포되는 거예요.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에 후쿠시마 처리수 괴담까지, 또 세월호 괴담, 천안함 괴담, 이런 것들 거짓말 계속하면 결국은 사람들도 믿게 된다. 그렇게 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없다는 것은 망구의 진리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속일 수 있겠지만 결국은 진실이 드러납니다. 특히 광우병부터 지금까지 온갖 괴담을 겪고, 그리고 불과 몇 년 후에 그것이 괴담이었다, 가짜뉴스였다고 하는 것이 팩트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 괴담에 대한 면역력이 상당히 생겼어요. 이제는 좀 이상한 소리 들리면 야, 그거 사실이야? 팩트야? 확인해봐 라고 하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질 않았어요. 야, 그렇대. 야,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막 뇌에서 구멍이 터. 이렇게 그냥 믿고 막 전파를 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좀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상식적이지 않은 몰상식한 이런 얘기들이 들리면 팩트체크부터 합니다. 그래서 이 좌파들이 광우병으로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정말 재미 많이 봤죠. 심지어 대통령 탄핵까지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식의 괴담 가짜뉴스는 통하지 않게 됐다. 그런데 이 종북주사파 입장에서는 그래도 괴담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저것들이 실력으로는 우리 자유파를 이길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작은 트집이라도 잡아서 가짜뉴스든 괴담이든 계속 할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이것들도 학습 효과가 있어요. 했더니 몇 년간은 속일 수가 있더라. 했더니 잠깐은 속일 수가 있더라. 나중에 드러나도 날 잡아가는 자들이 없더라. 이걸 좌파들이 또 학습한 거예요. 우리 자유파도 학습했지만 좌파들도 학습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괴담에 대해서 팩트체크로 대응하는 학습을 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속 그것은 강화시켜 가야 됩니다. 반면에
저 종북 주사파들의 학습 효과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줘야 될 때가 됐어요. 야, 괴담을 유포해도 어쨌든 순간적으로 사람을 속일 수 있겠더라. 그거 뭐 안 통한다는 걸 이제 알게 해줘야 됩니다. 더 나가서 야, 뭐 괴담 유포해도 아니면 말고지. 뭐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내가 감옥 간 것도 아니고 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도 유언비어 유포죄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만 이 괴담이라고 하는 것이 딱 그런 법적 요건에 딱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이니까 괴담 유포와 관련된 형사처벌 근거를 법적으로 준비해 나가자. 이거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 이거를 중장기적인 과제로 적어도 내년 총선에서 이긴 다음에는 꼭 이 법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빨리 하자. 그게 경고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10년 전에 만들어서 유포한 괴담도 지금 사람들이 입에서 얘기하고 다니면 현재 진행형 아닙니까? 소급도 아니에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범죄에 대한 처벌입니다. 지금도 미국산 쇠고기 괴담 떠들고 다니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세월호가 뭐 미 잠수함하고 충돌해서 어쩌고 저쩌고 천안함이 지금도 무슨 자폭한 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괴담들을 지금도 떠들고 다니잖아요. 그 괴담이 만들어진 게 5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그 괴담이 지금도 유포되고 있고 지금도 입으로 그 얘기를 하는 자가 있으면 현재 진행형인 괴담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처벌할 수 있다. 이 법과 관련돼서 좀 엄정한 괴담 처벌법을 만들자. 이게 첫 번째 제 제안이고요. 두 번째는 법 만들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법은 법대로 국민의힘이 총선 이긴 다음에 만드는 것을 공약으로 하고 우리는 또 국민의힘은 이 괴담이 본격적으로 기승을 떨친 광우병 괴담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이 후쿠시마 처리숲 괴담에 이르기까지 괴담을 만든 자들을 찾아내서 온천하에 알려야 됩니다. 이 자가 뭘 하는 자고 뭐 대학 교수면 어느 대학의 무슨 학과의 무슨 교수고 이 자가 언제 무슨 괴담을 만들었다 하고 국민들한테 알려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징치해야 됩니다. 문화적으로 징치해야 돼요. 머릿속에 든 것도 없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들이 한두 마디씩 툭툭 던졌던 것들 있죠. 그것들 다 실명 밝히고 연예인 예명 밝히고 언제 어떤 자리에서 무슨 발언을 했다는 거를 국민들한테 계속해서 환기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이 나오는 드라마나 그것들이 부르는 노래를 국민들이 꼴도 보기 싫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행동에는 대가가 따르는 겁니다.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수많은 개념도 없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어떤 짓을 했으며 세월호 때 어떤 짓을 했으며 광우병 때 어떤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그런 괴담을 해놓고 나서 지금 뻔뻔하게 표정 바꿔가면서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사회적으로 공개해야 돼요. 문화적으로 징치해야 됩니다. 괴담 추적자, 괴담 유포자가 있으면 괴담 추적자도 있고 괴담 응징자도 있어야 돼요. 우리 자유파 활동가들이 정복 주사파 그리고 그들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정말 개념 없이 개념 연예인 소리 들어가면서 이 괴담 유포에 일조했던 이 연예인들까지 포함해서 치밀하게 괴담을 만들어내고 조직적으로 유포했던 진짜 배후까지 포함해서 샅샅이 조사하고 밝혀내고 그리고 그자들의 그 괴담 행위를 괴담 생산 행위, 괴담 유포 행위, 괴담 편승 행위를 낱낱이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법적인 처벌이 안 되는 지금 상황에서 나도 사회적으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자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사회적, 문화적 징치를 우리 자유파 시민사회단체가 주동이 돼서 추진해야 된다. 이 점을 제가 두 번째로 제안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선거에 지더라도 재정 다이어트 해야. 이거 참 하기 어려운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했습니다. 어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 어제 회의가 4시간 동안이나 아주 치열하고 진지하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치 권력이라면 선거에서 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 좀 쉬운 말로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데 돈 쓰지 말고 보조금은 제로 베이스에서 투입 대비 효과 분석을 한 후에 정치보조금, 부패 비리에 연루된 보조금은 전면 삭감하고 경제 보조금은 잘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 합리화해서 보조금이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나라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재정이다. 꼭 필요한 부분에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장관들이 예산을 꼼꼼하게 잘 봐달라. 인기 없는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 권력은 어디에도 없다.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 재정이 지금 바로 시작돼야 한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미래 세대 약탈이다. 단호히 배격한다. 제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국가재정전략회의 발언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진짜 선진국형의 정치를 좀 해보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미국이나 서구 유럽 선진국가들에게 선거는 곧 국가재정 어떻게 운영할 거냐의 게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이 내는 세금을 어떻게 얼마나 더 거둘 건가 덜 거둘 건가, 그리고 그렇게 거둔 세금을 국가 발전을 위해서 어느 분야에 어떻게 더 쓸 건가, 이거 가지고 게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나 또는 뭐 대부분 유럽 국가들의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한 총리 선출 선거는 이 재정 이슈가 핫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뭐 외교안보 문제도 심각하고 또 지역 패권주의도 난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구나 정치가 이게 정말 사류 오류로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정치개혁 이슈가 선거 때마다 주요하게 부상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 중요한 재정 이슈나 세금 이슈, 이런 것들이 선거의 핵심 이슈로 등장하지를 못해왔어요. 그래서 선거 자체가 다이내믹하면서도 여전히 선진국 선거에는 미치지 못하는 후진성을 보여왔던 겁니다. 그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재정, 특히 재정에서도 국가의 역할에 해당되는 이 보조금 부분을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은 없애고 경제적 성격의 보조금은 제대로 강화하고 사회복지적 성격의 보조금은 합리화하자라고 하는 방향을 제시해서 선거에 지더라도 또는 선거에 불리하더라도 지금 당장 재정 다이어트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제시한 것은
그야말로 정략과 정쟁을 넘어서는 국가 운영을 해나가는 대통령으로서의 눈높이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준 메시지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두 번째, 그런데 대통령의 이런 주장은 국민의힘 집권당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뜨아할 수 있어요. 김기현 대표는 뭐 대통령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보조금을 없애고 경제보조금을 키우고 사회보조금을 효율화하겠다는 식구로 쉽고 금방 이해가 되는 용어로 어젠다 세팅을 하고 거기에 우리의 구체적 사업 아이템을 넣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그렇게 분명하게 방향 제시를 했으니까 그 방향에 반대는 못하고 그 방향에 맞춰서 하되 구체적 사업 아이템을 잘 넣어서 버무리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쫓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많은 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야, 이렇게 되면 나 선거 어떻게 되냐? 나 지역에 이거 다리 놓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거 깎이면 어떡하지? 당장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좀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좋다가 아닙니다. 저는 선거에 지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이 이른바 재정 다이어트, 이게 이제 국민들이 알아듣기 쉬운 용어니까 저도 재정 다이어트라는 단어를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재정 다이어트를 집권당의 공약으로 적극적으로 내세워야 선거에 유리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다이어트라고 하는 게 뭡니까? 들어갈 때 집어넣어야 될 때는 확실하게 집어넣고 내세워야 될 때는 확실하게 내세우는 게 다이어트 아닙니까? 무조건 굶어서 체중 몇 킬로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헬스클럽의 이 코치들하고 제대로 딱 하면 이 사람들이 살 빼기 전에 늘 근육 키우라고 합니다. 필라테스 같은 거 하면 살도 빠지지만 근육을 동시에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지방, 복부 비만, 뭐 내부 지방 이걸 빼면서 동시에 꼭 필요한 근육, 뭐 종아리 근육이라든지 팔의 이두박근, 삼두박근이라든지 이 허리를 지탱하는 이 허리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주 고강도의 트레이닝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무조건 빼는 게 아니에요. 뺄 때 확실하게 빼고 강화시킬 때 확실하게 강화시키는 게 다이어트예요. 그래야 건강해지죠. 그래야 더 활력이 있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재정 다이어트도 지원할 때는 확실하게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선택하고 그 선택을 전략적으로 올바르게 한 다음에 뭐 흉내만 내는 지원이 아니라 진짜 확실하게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경제보조금을 키우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없애는 건 확실하게 없애겠다는 거예요. 정치 꼬리표 달린 보조금 싹 없애겠다는 거예요. 뺄 건 확실하게 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보조금, 이거는 필요는 한데 누수가 많았잖아요. 이 부분은 잘 가려서 효율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왜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표 안 주겠어요? 이런 식으로 재정 다이어트를 하는데 왜 선거에 집니까? 저는 이 대목에 있어서도 홍보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재정 다이어트가 이런 뜻이다. 이게 당장은 좀 힘들지 몰라도 이걸 참고 6개월, 1년만 하면 우리가 건강해진다. 대한민국이 건강해진다. 이거를 국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몇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체감시킬 수만 있다면 이거야말로 가장 확실한 선거 승리 방책이에요. 올바른 국정 운영이 선거의 승리로 돌아와야만이 제대로 된 정상적인 국가 아닙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재정 다이어트 방향 확실하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거의 승리로도 돌아와야만이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나라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걸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집권당과 대통령실의 홍보팀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작정 굶자는 게 아니다. 확실하게 근육 키울 부분들은 키운다. 확실하게 잘라버릴 부분은 잘라버린다. 그리고 옥석을 정확하게 가려서 꼭 필요한 부분으로 효율화시킬 것은 효율화시킨다.
집어넣을 때 집어넣고 나올 때 나오게 만드는 게 건강한 것 아니냐. 대통령의 메시지를 쫓아가면서 거기에 맞추려고만 하지 말고 대통령이 재정 다이어트를 땅 때렸으면 다이어트란 이런 거다라고 바로 치고 나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네, 좀 더 분발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더 이상 괴담은 통하지 않는다. 이재명이가 말이죠. 얼마 전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25차례나 언급하면서 정부를 공격했어요. 그리고 내일 총동원령을 내려서 장외 집회도 엽니다. 매일매일 핵폐순이 방사능 태령이니 하는 극단적인 용어를 가지고 국민을 불안케 만들고 있습니다.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 처리수 공세, 돈봉투 논란, 코인 사태 등으로 각종 악재를 덮으려는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전략이 실패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라든지 또는 K스탯, 엠브레인 등 공동 여론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방침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됩니다. 이 처리수 문제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여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했던 민주당으로서는 아주 당황스러울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이 일부 여론조사, 이게 확인되지 않았는데 일부 여론조사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가 80%에 달한다는 거 80에 찍혀가지고 꽂혀가지고 이걸로 마구 밀고 가다가 완전히 함정에 스스로 빠져버렸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먹거리 불안감, 뿌리 깊은 반일 정서 때문에 오염수 방류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러면 반대가 당연히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라고 착각하면 그야말로 위험하다. 일본의 오염수 처리수 방류를 꺼림칙하게 여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갖고 온갖 괴담을 늘어놓고 국민을 선동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좋게 보는 국민은 없다. 광우병, 사드 등 과거에 야당이 부추겼던 괴담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도 이번에 후쿠시마 처리수 관련 괴담이 잘 먹히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다. 민주당의 처리수 괴담 정치, 오히려 지지율 하락을 부추기는 부채질하는 자충수가 되고 있다. 더구나 자기들이 불리하다고 원자력 전문가를 돌파리로 몰아세우는 등 도를 넘는 선동이 진영 논리에 덜 흔들리는 중도층과 청년층에게 역효과까지 낳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저도 이 기사에 대체로 공감합니다. 더 이상 괴담은 통하지 않아요. 세 가지 이유로 괴담이 통하지 않습니다. 첫째, 괴담 학습 효과가 쌓였습니다. 좌파들은 여전히 괴담을, 종북 주사파들은 여전히 괴담을 늘어놓지만 뭔가 이게 좀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때 우리 국민들은 바로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꼭 국민의힘에서 또는 대통령실에서 팩트체크 해주기 전에 국민들 스스로 팩트체크를 합니다. 이제는. 야, 그거 사실이야? 한번 체크해봐. 이게 괴담 정치로 인한 학습 효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광우병이나 사드 또는 천안함 세월호 때는 우리 자유파나 집권 세력의 초기 대응이 좀 늦었어요. 느리고 늦었어요. 근데 이제 이 후쿠시마 처리수 관련해서는 정부와 집권층의 집권 세력의 대응이 매우 빠르고 또 효과적이었어요. 즉각 대응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팩트를 가지고 종북 주사파가 퍼뜨리는 괴담에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저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광우병 때나 사드 때나 이른바 전문가나 과학자들이 이런 걸고 발언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소극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듭되니까 야, 이거 내가 평생 쌓아올린 이 전문성, 내가 평생 걸어온 이 과학자의 길에 비춰볼 때 과연 침묵하는 것이 이게 맞는 거냐, 스스로 쪽팔리지 않느냐, 이런 자각들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누구라 할 것 없이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자기 이름 당당히 내걸고 자신의 과학적 신념, 과학적 결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담이 파고들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재명이의 그 택도 아닌 괴담하고 원자력 수십 년간 원자력만 연구해온 원자력 전문가의 얘기하고 딱 내놓으면 국민들이 누구 말을 믿겠어요? 이것은 개딸들 말고는 믿을 사람이 없어요. 이 종북 주사파들 중에도 개딸 아닌 사람들은 이재명이가 저렇게 휜소리하고 다니는 거 별로 믿지 않습니다. 저렇게라도 해서 사법 리스크 피해가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더 이상 괴담은 통하지 않는다. 괴담이라고 하는 이 종북 주사파의 아주 그 위험하고도 파괴력이 큰 강력한 무기, 광우병 때 그 위력이 입증됐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그 위력이 최정점에 달했는데 이제 그 무기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다. 좌파들은 가장 강력한 괴담 유포, 선동, 이 무기를 스스로 너무 자주 손쉽게 아무 때나 휘두르는 바람에 그 무기를 새총 수준으로 전락시켰다. 새총도 맞으면 따끔하기는 하지만 뭐 그 별거 아니다. 그러니 우리 집권 세력,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원 여러분, 종북 주사파들의 괴담 쫄지 말고 당당하게 나가자. 국민들은 제대로 설명하면 우리 자유파의 이야기를 믿는다. 제대로만 설명해라. 괴담에는 과학으로, 선동에는 사실로 당당하게 나가자.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파이팅! 잘못된 걸 어떻게 하나
저들의 나라